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는가 싶더니 금세 제 트럭을 앞질러 가네요. 뭐가 저리 급한지요? 하긴 제가 좀 느리게 운전하긴 했습니다. 제 옆자리 조수석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아들놈이 혹시라도 깰까봐 조심조심 운전을 한 때문이지요. 게다가 이런 시골길은 중간중간 방지턱도 많으니 더더욱 운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답니다. 이럴 때만이라도 지 몸 아픈 걸 잊고 살게 해주고 싶은 아비 마음입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아들이 뒤척이는가 싶더니 입을 열었답니다. 입을 연다고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말이라기보다는 그저 신음에 가까운 단절음이 아들이 낼 수 있는 소리의 전부니까요. 타인이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단절음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있답니다. 전 아버지니까요. 잔뜩 일그러져 오는 건지 웃는 건지도 모를 얼굴이 자 안에는 미세한 표정만 봐도 전 아들이 처한 상황이 뭔지를 단박에 이해할 수 있답니다. 서둘러 길 한켠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행여라도 지나가는 차의 운전자가 볼까봐 조심스레 조수석 문을 열고 아들의 바지를 벗겨 내립니다. 축축해진 기저귀를 갈아야 하니까요. 60을 코앞에 둔 아들놈의 기저귀를 가는 80대 중반의 아버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어느 시골 국도에서 온갖 물건들을 덕지덕지 채워 넣은 트럭을 본다면, 그리고 그 트럭에서 벌어지는 조금은 요상한 그런 광경을 보신다면 그냥 지나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10중 8구는 지금처럼 제가 아들의 기저귀를 갈고 있는 중일 테니까요. 제가 창피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저놈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때도 지금도 저는 행복합니다. 젖어버린 기저귀를 갈아주면 금세 해맑게 웃어주는 아들을 보게 될 테니까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고맙죠. 다만 저는 그렇지만 아들은 아닐 거라는 게 문제지요. 비록 몸은 저래도 생각하는 건 누구보다 똑똑한 놈이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 위에서 바지를 내리고 그곳을 노출시키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린 일이지만 여전히 아들은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려야겠죠. 무엇보다 지난날의 자신을 떠올려 본다면 죽기보다 싫은 일인지도 모를 테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게 소원이 남아있다면 그건 단 하나, 아들이 그런 자신의 모습까지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 제가 떠나면 혼자서 살아가야 할 거고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 한답니다. 오늘은 제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8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사는 곳은 우리나라 남쪽 끝 즈음이고요. 현재는 아들과 단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마누라는 거의 30년 전에 저 세상에 갔고요. 자궁암이었어요. 한갑도 못 치르고 훌훌 떠나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론 잘 갔다 싶습니다. 안 그랬다면 지 새끼 아픈 걸 보며 하루하루 눈물 속에서 살았을 테니까요. 유사히 전 아들과 둘이서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 조그만 집이 있긴 하지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트럭 만물상을 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실 겁니다. 조그만 트럭에 온갖 물건을 싣고 시골 오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일이요. 70이 넘어서면서 그만둔 일인데 최근 들어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을 정리할 시점이니 하던 일도 접어야 옳은 나이이지만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모아둔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시골집이라고 해도 제 집도 있고 통장인 저랑 제 아들 먹고 살기엔 부족하지 않을 정도는 들어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다시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오로지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놈이 아프거든요. 중풍을 맞았답니다. 그것도 50을 간 넘기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요. 지금이야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처음 중풍을 맞았을 땐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놈의 성공이 뭐라고
제 몸도 돌보지 않고 일을 한 건지 아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한 대가가 중풍이었다는 게 너무 원통합니다. 설마 그럴 줄은 몰랐겠죠. 듣기로는 주말이면 등산도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산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한 이유도 사실 따져보면 일을 잘하기 위해서였답니다. 몸이 받쳐줘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한 놈이었어요. 덕분에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들놈이 일하는 회사는 광고회사였습니다. 아들이 거기서 국장님이었어요. 회사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몇 안 될 정도로 높은 자리랍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광고회사란 곳이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 출신들이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은 곳이거든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입사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아들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가뿐하게 광고회사에 들어갔고 이후 남들보다 빨리 승진에 거듭해 국장이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사장이 되는 것도 머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아들은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사실 그게 진짜라서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내 눈에만 잘난 경우가 대부분인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아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잘난 놈이니까요. 가진 것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통에 참고서 하나 변변하게 사주지 못했음에도 언제나 1등을 도맡아 하던 놈이었습니다. 시골 학교 1등이라고 봐야 도시에 날고 기는 애들에게는 상대도 안 될 거라는 주변의 시기 어린 질투를 가볍게 짓밟아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 중 한 곳에 떡하니 붙은 놈이었답니다. 그것뿐이면 말도 안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온전히 공부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들어가야 할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랑 집사람이 날폼을 팔아서 번 돈을 다 모아서 준다고 해도 감당이 다 안 되니 아들은 다른 친구들 공부할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만 했죠. 못난 부모 밑에서 태어난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한마디 불평도 없이 열심히 살았던 놈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너무 과분하다는 생각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정도지요. 덕분에 우리 부부 참 행복했습니다. 집사람이나 저나 배운 것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어 평생을 가난에 허덕여 살았어요. 때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세상을 원망한 적도 많았고요. 저희 딴에는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형편에 몹쓸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는 그런 생각 따위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놈이 커가면서 우리 부부에게 가져다준 행복은 저희가 겪어야 했던 모든 어려움을 상쇄시키고 남을 만큼 커다란 거였으니까요. 꼭 공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깟 공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보다는 부모 마음 헤아려주고 착하게 자라주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들 너무 그런 놈이었어요. 그러면서 공부까지 탁월하게 잘하니 주변 사람들 부러움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지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한층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었지요. 제가 처음으로 트럭 만물상을 하게 된 게 아들이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는 형편이 많이 폈지요. 생각보다 이게 수입이 괜찮더라고요. 비록 형편이 안 돼서 오래된 중고 트럭으로 시작하는 통에 이런저런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속도에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아들이 졸업도 하기 전에 그 어렵다는 광고 회사에 떡하니 붙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니 비로소 내 인생도 고비를 지나지 싶어지대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많이 웃었던 때가 바로 그 전으로 4, 5년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항상 부모를 소중히 여기던 아들이 조금씩 저희에게 소홀해져 가면서 새로운 걱정거리를 안게 되는 통에 웃을 일이 줄었답니다.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아들의 결혼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저희 부부와의 교류가 부쩍 줄었답니다. 뭐 아들이 워낙 바쁜 직장에 다닌 탓도 없진 않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며느라가가 저희와 어울리는 것을 싫어해서였을 겁니다.
하긴 평생 고생이라고는 안 해본 그 부잣집 딸이 불편하기 그지없는 시골집과 남들 보여주기 부끄러운 노인네들을 자주 만날 이유는 없었겠지요.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거야 나중에 느낀 거였고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아들이 좀처럼 결혼할 내색을 안 비치는 통에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몰랐어요. 저희한테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가 전부인데 그런 놈이 30이 넘도록 연애한다는 소리조차 안 했으니 부모 속이 탈 수밖에 없죠. 솔직히 아들이 부모 못난 것만 빼면 흠이라고는 잡을 수 없는 특등 신랑감이었으니 더 그랬답니다. 아들이 워낙 잘난 걸 다들 아니 저희 쪽으로 중매가 심심치 않게 들어왔어요. 근데 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놈이었으니 마음만 졸일 뿐이지 강요할 수는 없었던 처지였지요. 그러던 놈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하니 쌍수를 들어 환영할 밖에요. 아니할 말로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아이였다 해도 아들이 데려온 여자라면 환영을 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소위 말하는 부잣집 딸이더군요. 사돈이 대기업 전무라더군요. 또 학교도 아들 못지않게 좋은 곳을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는 아이였어요. 참 좋더군요. 무엇보다 가난한 부모 때문에 날개를 못 폈던 아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줄 것 같아서 더 좋았어요. 뭐 처가에서 돈을 준다거나 하는 것을 바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처럼 자식에게 손을 벌릴 일은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들에게 손을 벌리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하던 트럭 만물상 수입이 쏠쏠했던 터라 저희도 평생이 빈곤에서 탈출한 상태이기도 했지만 설령 저희가 먹을 것이 없어 굶는다 해도 아들에게 손을 벌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앞길에 비단을 깔아주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똥물을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며느리 생각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오빠, 우리 시내 좀 나갔다 오자. 결혼 후 처음 저희 집을 찾은 며느리는 처음 집에 들어설 때부터 마뜩찮은 표정을 지었답니다. 저희 집이 초가집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골집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화장실이 밖에 있는 구조였거든요. 예전 집을 손보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예전 시골집들은 대부분 화장실이 밖에 있었지 않습니까? 가질 거 약간 손을 봐서 집안에 화장실을 들이지 못할 것도 아니었지만 우리 부부는 불편한 걸 몰랐으니 그럴 이유가 없었답니다. 불편하지 않은데 굳이 돈을 들여 화장실을 안으로 넣을 이유도 없었던 거지요. 근데 며느리는 그게 아니었지요. 평생 그런 화장실은 겪어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내를 가자고 아들에게 말한 이유요. 시내에 가면 실내 화장실이 있는 카페나 식당 같은 곳이 있을 테니 그리로 가자는 거였지요. 참 까탈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일일 겁니다. 저희는 처음에 그 생각을 못했어요. 나중에 아들이 말해줘서 비로소 알았죠. 그래서 화장실을 안으로 넣었지만 사실은 며느리가 그 화장실을 쓴 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어요. 저희 집에 온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울 부잣집 딸이 오면 불편한 게 한둘이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구정이나 추석 때 정도는 와줬으면 좋았을 겁니다. 아들이고 며느리니 보고 싶어 그러는 거지요. 특히 집사람이 더 그랬어요. 자기 몸이 아프니 더 보고 싶고 더 그리웠을 테지요. 집사람이 아들 결혼 후 자궁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잘난 아들 덕에 서울 큰 병원도 가보았는데 의사들이 특별히 해줄 게 없다대요. 너무 늦게 와서 이미 수술조차 불가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 의사 말대로 일단 항암 치료란 걸 했습니다. 그걸 해서 경과가 좋아지면 혹시라도 수술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자가 태어나는 것을 보겠다던 아내였으니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할 각오였답니다. 그랬음에도 돈 걱정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암 치료하느라 전 재산 날렸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돈 많이 든다는데 어째요? 어쩌기 뭘 어째. 돈이야 또 벌면 되지. 그런 거 걱정 마. 네, 돈 걱정하지 마세요.
요새 국가 지원 시스템도 좋고 제가 있는데 뭔 걱정이세요? 그래도 많이 들긴 할 거야. 요새 우리 돈 나가는 데도 많고.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유는 제 각각이었어요. 며느리는 행여라도 치료비를 자신들이 부담할까 싶어 그랬던 거였거든요. 며느리의 말에서 그런 낌새를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어요. 당장 두 사람 버는 것만 해도 돈이 부족하지 않은 데다 부유한 친정을 둔 며느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갔지만 서운하진 않았어요. 며느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설령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어주는 게 맞고요. 제가 매번 하는 소리가 그거였거든요. 안 사람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요.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 말이 틀린 것 같더라도 토달지 말고 아내 말을 잘 들으라고 제가 결혼하는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치료비를 아들에게 전가시킬 생각도 없었고요. 평생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아들에게 기댈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답니다. 그래도 두 분 힘드시니까 그건 제가. 며느리 표정이 안 좋아지대요. 돈도 돈이지만 자기 의견을 안 받아줘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 문제로 두 아이 감정 상하게 할 일은 막아야 했답니다. 돈 걱정은 말라니까 굳이 알릴 이유는 없지만 요새 일이 제법 괜찮아. 우리 노후는 누구에게도 손 안 벌릴 정도는 모았으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며느리로선 충분히 걱정될 상황이었습니다. 가난한 시댁에 아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이 없으리란 법은 없었으니까요. 이미 시골 저희 집을 다녀간 뒤였으니 그런 의심도 충분히 가능했고요. 그래서 더 아들의 제안을 강하게 거부한 거기도 합니다. 저희는 둘이 잘 살기만 하면 그걸로 만족하니까요. 괜히 저희 때문에 한 번이라도 싸울 일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혼자 된 저를 찾아보지 않았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종종 전화로 아들과 통화를 할 때면 언제나 아들이 절 챙기지 못해 죄송해야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며느리와는 우리를 만나는 문제로 얼굴을 붉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대충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서운한 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저보단 아들이 더 걱정이었는데요. 그래서 빈말이라도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아들의 심정이 가장 불편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집사람이 아픈 덕에 아들을 평소보다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으니 며느리는 몰라도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얼굴을 보여준 때문이었지요. 그 힘든 항암 치료 중에도 아들만 보면 웃는 아내였습니다. 아들이 나이가 들어 가정을 꾸린 가장이 됐어도 저희에겐 어린 시절 그대로였으니까요. 아내는 끝내 자신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날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틴다던 아내는 항암 치료를 5번이나 받았지만 아무런 차도 없이 괴로워만 하다 세상을 떴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못난 남편 덕에 평생 단 한 번 호강도 누리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 마지막까지 힘겹게 지낸 삶을 마무리했으니까요.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의 회사 동료들, 아들의 거래처 사람들이 대구 몰려왔거든요. 아들 놈이 잘 살아왔던가 보더라고요. 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걸 마누라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누라는 죽을 때까지 아들 자랑하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끊임없이 이어지던 조문객이 다 떠난 새벽,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내 오랜 친구놈 두억과 아들의 고등학교 친구 서넛이 한 구석에서 잠을 청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언제 아팠냐는 듯 사진 속 웃는 아내를 보며 회한에 젖어 있는데 상주 휴게실로 꾸며진 안쪽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더군요. 굳이 들으려 하지 않았는데 사방이 조용하니 안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난 싫어. 내가 어떻게 아버님을 모시고 살아? 다시 말하지만 난 절대 반대야. 조만간 우리 애도 태어날 텐데 그럼 아기 방도 필요할 거고 밤도 방이지만 내가 불편해서 안 돼. 그래, 불편할 수 있어. 그래도 아버지 혼자서 사는 거 보기가 편치 않아서 그래.
당신이나 나나 어차피 출근하면 집도 힐 거고 당신도 늦은 퇴근 많으니 아버지랑 부딪힐 일도 그리 없잖아. 오빠야 아들이니 그리 말하는 거지만 난 다르잖아. 아무튼 난 분명히 말했다.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가 했는데 아무래도 절 두고 하는 말이지 싶대요. 아들은 혼자 남은 저를 서울로 모시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시골 살아보신 분이면 알 겁니다. 평생 한적한 곳에서 살던 사람이 서울에서 사는 건 진짜 유배 생활이나 진배였거든요. 때문에 아들이 절 모시겠다고 해도 제가 응할 리가 없죠.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며느리는 절대 반대의 모양이던데 그것도 당연하죠. 시어머니라면 애라도 봐줄 용으로 쓰겠지만 시아버지는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이니 아주 약간은 서운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저로 인해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벌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답니다. 저야 조만간 떠날 사람이고 아들과 며느리는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인데요. 중요한 건 두 사람이지 제가 아니었답니다. 다음 날 발인을 마치고 오는 길 전 두 아이를 불러놓고 이야기했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 서울 갈 생각 꿈에도 없다. 네 엄마 병원 오는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으니까 난 지금처럼 트럭 몰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사는 게 좋다. 역시 그러실 거예요. 저희 회사 부장님도 홀어머니 모시려고 했다가 꾸중 들으셨다더라고요. 시골 살다 서울 오면 답답해서 못 사신다나? 며느리가 아들을 보며 눈짓을 하지 뭡니까? 역시나 자기 말이 맞지 않냐는 신호였겠죠. 아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포기했지만 그래도 제가 신경 쓰이기는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계시면 불편하시지 않겠어요? 드시는 것도 그렇고 너 기억 안 나냐? 이 어릴 적에 네 엄마보다 내가 해준 밥이 더 맛있다고 했던 거. 아이 그거야 아버지가 가끔 해주시는 수제비 같은 게 신기해서 그런 거죠. 네 엄마 들으며 펄쩍 뛰겠지만 음식은 내가 더 잘해. 네 엄마 아플 동안 출근 내가 밥 차린 거 모르냐? 그러니 너무 걱정 말거라. 나보다는 니들이나 잘 먹고 다녀. 너도 너고 새 아기도 더 잘 먹어야 하지 않겠냐? 이 저 몸 호리호리한 거 봐라. 그렇게 저는 시골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둘이서 다니던 그 길을 혼자서 다니게 되면서 수시로 마누라 생각이 나더군요. 제 트럭이 가던 모든 동네마다 아내와의 추억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사이좋게 다니던 두 내외 중 하나가 보이지 않으니 시골 할머니들의 질문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안 사람은 어디 가고 장씨 혼자야? 저희 집사람 떠났어요. 저기로. 어째 아직 새파랗게 젊은데 어쩌다가. 한 분이 물었다. 아내가 죽은 걸 알게 되면 서너 분이 동시에 말문을 여셨답니다. 그게 다 정인 거죠. 아직 60대 초반인 제가 혼자서 사는 걸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계셨고 정 많은 아내의 부재를 슬퍼해 주시는 분도 많았답니다. 제가 아내 없이 산다는 걸 알고 먹을거리를 챙겨주시는 분들도 한둘이 아니었죠. 그런 분들을 보며 사는 생활이 나쁠 리는 없었답니다. 다만 손녀를 잘못 보고 사는 게 아쉽긴 했지만요. 며느리의 말처럼 아들은 아내가 떠난 1년 후 첫 애를 봤습니다. 딸이었어요. 장이나 제 손녀 이름입니다. 이름 참 예쁘죠. 제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아들이 딸이 태어난다면서 제가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거든요. 야, 내가 어떻게 이름을 지어? 내가 아는 게 뭐 있다고? 니 그런 거 사돈한테 부탁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아무래도 사돈은 배운 것도 많은 양반이니 좋은 이름 지어주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꼭 아버지가 지어주셔야 돼요. 부탁드릴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이후 제 일과는 만나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붙잡고 손자나 손녀 이름을 캐묻는 것이 전부가 되다시피 했었답니다. 세상엔 참 예쁜 이름들이 많더군요. 그 안에 담긴 뜻도 다들 좋고요. 좋기 100여 개 이상을 짓다 말았다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정한 것이 이나, 장이나였습니다. 어제 린의 사랑한 알을 써서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전해주던 날이 떠오릅니다. 일을 마치고 와서 아들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요. 그래 나다. 네가 말한 거 많이 생각해봤는데
이나 어떠냐? 어질이네. 사랑하라. 이 어질면서 사랑이 넘치는 아이란 뜻으로 지었는데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아니에요, 아버지. 너무 좋아요. 장이나. 이 장이나 예쁘네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옆에서 듣고 있나 보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들리대요. 아들이 좋다고 해도 며느리 맘에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자식이니까요. 긴장되더라고요. 혹시 며느리가 싫다면 어쩌나 싶어서요. 다행히 며느리도 맘에 들어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태어난 소녀는 두 사람을 반씩 닮아 너무도 사랑스럽고 귀여웠습니다. 그러나 자주 볼 수는 없었지요. 며느리가 제 방문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이나가 태어나고 서너 달 후 아들이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더군요. 제가 아무리 시골에 살아도 강남 아파트라는 곳이 얼마나 비싼 곳인지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꽤 많은 월급을 받은 건 알았지만 그래도 겨우 5년 만에 그 많은 돈을 모을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그랬더군요. 며느리가 당시 살던 아파트가 불편하다고 사돈을 들쑤신 모양이었습니다. 전세살이의 불편함도 그렇지만 좀 옛날 아파트라 환경이 좋은 건 아니었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지요. 아들이 그간 모은 돈에 회사 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하다 보니 크게 좋은 걸 구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희가 좀 보태기는 했지만 그걸로도 전세살이를 벗어날 순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 결혼 당시 사돈 댁에서 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거부한 걸로 압니다. 자기가 가장이니 며느리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이유에서였죠. 아들은 그런 아이였어요. 책임감 강하고 맡은 일은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하려는 아이요. 그래서 사돈 댁에서 돈을 받지 않은 거였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그럴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이 때문에 넓은 집을 원하는 며느리의 고집을 꺾지 못한 거였어요. 저야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뭔가 생각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 자식 성적만큼은 잘 아니까요. 실제로 그랬어요.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사돈 댁으로부터 상당액을 지원받긴 했지만 나중에 다 돌려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자식놈이 비싼 아파트를 샀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도움 없이 그 많은 돈을 준비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싶으니 또 미안해지대요. 그래서 아들이 이사를 하고 보름 정도 후 아파트를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제 트럭을 타고 갔죠. 트럭엔 제 전 재산인 각종 잡화들이 실려 있었고요. 근데 강남 아파트는 왜 그런지 모르겠더군요. 들어가려는데 글쎄 못 들어가게 막지 뭡니까? 아이고, 저희 아파트는 잡상인 출입금지예요. 어서 돌아가세요. 저 잡상인 아닙니다. 저 장영준이 예비됩니다. 아이 장영준, 그게 누군데? 제 아들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이사 왔어요. 아들 보러 온 겁니다. 뭐 전해줄 것도 있고. 아이 정말이요? 아이 근데 확인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몇 동 몇 호라고요? 아들한테 들은 돈과 호수를 알려줬습니다. 경비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어딘가로 연락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아들 집에 연락을 하지 싶었어요. 당시 며느리가 애를 낳고 회사를 그만둔 시점이니 당연히 며느리가 받았을 겁니다. 시아버지가 왔다는 걸 알면 당연히 들여보내라 할 테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만나면 건네줄 봉투 안에 담긴 돈을 품 안에 고스란히 담은 채였죠. 아파트 가격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게 몇 년을 모아야 가능한 돈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필요한 것 사는데 보탬이 될 것 같아 그 전날 은행에 들러 빳빳한 신권으로 뽑아온 돈이었답니다. 아, 여기 맞아요. 연락해보니 그런 사람 모른다는데. 아무래도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봐요. 그럴 리 없는데요. 아이 정말 아니라고 합니까? 아이 내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나도 당신처럼 시골 출신이라 아이 트럭에 온갖 잡화 싣고 온 사람이라고까지 설명했는데도 모른다는데 아이 잘못 찾아온 거잖아요. 당신 말대로라면 연락받은 사람이 여자니 며느리일 텐데 아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모른다고 그럴 리도 없고. 70대 언저리로 보이는 경비원이 딱하다는 표정이시더라고요. 하긴 나 같은 시골 사람이 숫자나 아파트 이름 틀리는 게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근데 그건 틀릴 리가 없는 거였어요. 혹시 틀릴까봐 아들한테 몇 번을 다시 물어 꼼꼼히 써둔 거였으니까요. 사정은 딱해 보이지만, 아이 나도 확인이 안 되면 들어가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어쩌겠습니까? 그 양반도 자기 일 하는 거였고요. 어쩔 수 없이 돌아 나오려는데 막 들어오던 차의 문이 열리지 뭡니까?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아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 어찌 그리 반갑든지요. 그제야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대요. 아이고, 이 양반이 집 호수를 잘못 아셔서 확인이 안 돼서 아이 못 들어가던 잠인데 아드님이세요? 아이고 잘됐네. 헛걸음 안 해서. 아들이 경비와 좀 이야기를 하대요. 그러더니 잔뜩 얼굴을 찌푸렸고요. 아저씨가 다른 곳으로 연락을 하셨대요. 102동 402호로 해야 하는데 103동 402호로 연락을 하셨다고. 묻지도 않은 말로 저를 안심시키는 아들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대요. 저도 졌지만 경비원도 몇 번이나 확인을 한 뒤였거든요. 우리 두 사람이 틀리지 않은 거라면 결국 답은 하나였죠. 연락을 받은 며느리가 저를 모른다고 했을 거란 말이었죠.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싶었지만 막상 저를 본 며느리의 표정이 달갑지 않은 걸 보니 제 생각이 맞을지도 모른다 싶었답니다. 하긴 그럴 법도 합니다. 후줄근한 옷차림의 저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는 그 어떤 사람과도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창피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시골 장터에서나 봄직한, 그러니까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는 전혀 맞지 않는 허름한 트럭을 몰고 오기까지 했으니까 말입니다. 괜히 제가 며느리 망신을 시킨 것 같아 적잖이 미안했습니다. 나이 먹은 눈치도 없이 행동한 거죠. 어서 빨리 나가야 했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봐라. 이 내일 아침에 양동 마을에 가져다 줄 물건을 안 뗐네. 이거 받아라. 이 나 지금 가봐야 해서. 이게 뭔데요? 아이 돈이잖아요. 이 많은 돈을 왜 주세요? 많긴. 이 좋은 집 왔으니 드려야 할 것도 있을 테고 해서. 아니에요. 이거 아버지 쓰세요. 저 괜찮아요. 어허, 이 애비가 주는 건데. 그럼 새아기, 네가 받아라. 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안 주셔도 된다니까요. 오셨으니 하루 주무시고 가세요. 밥도 드시고. 그러고 싶다만, 이 내가 부탁받은 게 있어서. 알잖냐. 시골 할머니들 몸 불편해서 이 내가 안 가져다 드리면 금방 삐지시는 거. 이 밥은 다음에 먹자. 나 이만 가마. 우리 손녀 얼굴 잠깐 보고 서둘러 내려왔어요. 문 밖까지 따라 나와 차를 타고 가는 저를 보는 뒤 발을 돌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차 룸멜러로 보이는 두 사람이 다투는 것처럼 보인 건 착각이었을까요? 돌아오는 게 생각이 많아지대요. 괜히 저 때문에 두 아이가 다툴 거리를 찾은 게 아닌가 해서요. 제가 생각이 짧았던 거죠. 아무리 내 자식들이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 시선도 있는데 이 초라한 모양새로 나에 비유하고 나섰으니 말입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고 얼마 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잘 도착하셨네요. 감사해요 아버지. 너무 큰 돈 받아서 면목 없습니다. 별말 다 한다. 야, 아무튼 미안하다.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전해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죄송한 건 전데. 알았다. 내일 출근하려면 자야지. 아무튼 사이좋게 지내는 거다. 이 아버지가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어. 알지? 네. 아들의 목소리가 어둡더군요. 아들의 처한 처지가 새삼 느껴지대요. 내 말대로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려면 불화거리를 만들지 않아야 하는데 보나마나 오늘도 저로 인해 다투었을 게 분명하니까요. 며느리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저만 아니었으면 크게 싸울 이유도 없는 아이들인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였습니다. 제가 연락을 줄였답니다. 특히 명절처럼 만나야 할 일이 생기는 때면 제가 오히려 아들을 피했고요. 핑계야 많았죠. 가장 큰 건 홀로 계신 시골의 할머니들, 그러니까 제 단골들을 돌본다는 거였죠. 저처럼 자식이 있는 분도 외로운데 찾아줄 자식 하나 없이 명절을 보내는 양반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아야 한다는 핑계를 댔답니다.
아들이라고 제가 핑계를 대는 걸 모르겠습니까만 제가 왜 그러는지를 아니 속아주는 척을 한 거였답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고 살았지요. 가끔 하는 전화야 그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게 고작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좋은 일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국장 됐습니다. 어느 저녁 거나하게 취한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좀처럼 드문 일이었지만 아들은 장씨 핏줄답게 술이 엄청 강했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아들도 거의 취하지 않는 수준이란 뜻입니다. 취해도 잘 티가 안 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아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 좀체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상태에서 전화를 거는 건 더 드문 일이었지요. 국장이면 후치고 국장 뭐 이런 거냐? 뭐 아무튼 높은 자리지. 근데 그래서 기분 좋아서 한잔 했습니다. 아시죠? 저 항상 아버지한테 감사하다는 거 죄송해요. 못난 아들 때문에 얼굴도 못 보고 살게 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제 착각이었을까요? 왠지 아들의 목소리에 울음이 묻어있는 듯 들렸답니다. 그럴 리가 없었거든요. 어릴 적 말고는 아들 놈이 우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놈이 40이 훌쩍 넘어서 울 리가요. 그렇지만 분명히 목소리에 울음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이 장하다 내 아들. 아이 어여 들어가서 쉬어. 그래도 건강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 이 새아가랑 이나는 잘 있지. 더 이상 전화기를 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아들이지만 저도 울컥했거든요. 저 강한 놈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싶었어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도 딱했고요. 먼저 떠난 마누라가 떠올랐답니다. 저도 마누라처럼 일찍 갔으면 아들이 이런 고민을 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 싶었어요. 대체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사나 싶기까지 했어요. 제가 나이를 먹은 거였어요. 70년 세월 험한 일, 꾸준 일 안 가리고 해왔는데 뭘 위해서 그랬나 싶기도 했고요. 생각해보면 크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았어요. 매사 의욕도 없고 만사가 귀찮은 게 그저 멍하니 있는 것만 하고 싶대요. 그전까지야 죽을 때까지 아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아야겠다 싶어 열심히 일했는데 막상 그런 생각마저도 부질없다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그 몇 달 후 전 제 전부였던 만물상 트럭을 친한 동생에게 넘겼답니다. 따지고 보면 만물상 트럭 때문에 며느리가 절 멀리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뭐 그게 아니었다 해도 며느리가 절 시아버지로 여길 것 같진 않았지만요. 그래도 아들과 별 문제 없이 살면 될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었답니다. 만물상 트럭을 처분한 후 동네 일을 도우며 소일거리 삼아 일을 했습니다. 큰 돈벌이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사실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답니다. 열심히 살아오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돈 쓸 일이라곤 없이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돈이 모여졌거든요. 제가 떠난 후 아들에게 그리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수준이었답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면목이 설 거라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때가 80을 목전에 둔 때였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며느리의 전화를 받았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온 건 제 기억에 몇 번 없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도 왜 그리 반갑든지요. 며느리도 이제 50이 넘었으니 생각이 달라진 건가 싶었답니다.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전한 말은 너무도 끔찍했으니까요. 아버님, 저예요. 이나 아빠가. 아들이 중풍을 맞았다는 말이었어요. 벌써 2달이나 지났다지 뭡니까. 그러고 보니 당시 아들이랑 통화한 지 꽤 오래되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 연락이 안 된 것인 줄도 모르고 아들도 이젠 내가 귀찮게 여겨지나 보다 싶어 실망을 하고 있었답니다. 인생 헛상개지요. 저승을 코앞에 두고도 여전히 감정 하나 조절 못하는 제가 그리 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래서 막 화가 나대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며느리한테 화를 낸 순간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연락을 했어야지. 내가 네 시애비가 맞긴 하냐. 당장 가마. 서울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떨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 말로는 병원에 있다는데 많이 안 좋다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있다니 괜찮지 싶었습니다. 시골에 보면 품을 맞고도 별 문제 없이 사는 양반들이 적지 않았으니까요. 아들도 그럴 거라 생각했던 게지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말만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중풍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지닌 상태였어요. 오른쪽 팔과 다리만 조금 움직일 수 있었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시력도 거의 사라지기까지 했어요. 의사 말로는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진짜로 운이 좋아 소생한 거였다더군요. 그래서 퇴원은 할 수 있고 이 치료는 일단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한 상태예요. 재활은 가능하지만 원체 심한 상태라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요. 죄송해요. 진작 연락드려야 했는데 경험도 없었고 아버님 충격받으실까봐 좀 나아지면 연락드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이제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은 지나서 연락드렸고요. 조치한 모습의 며느리를 보니 제가 화를 냈던 게 미안해지더군요. 하긴 거의 남남이 되어버린 저보다야 함께 사는 며느리가 더 힘들었을 텐데 전 영문도 모르고 화부터 낸 거였죠. 그래, 네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이나는 아빠 조리리고 충격이 컸을 텐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나가 충격을 많이 받았다더군요. 학교 가는 것도 힘들어할 정도였답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소녀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는 게 며느리 말이었습니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한국에서 정상 교육을 받기는 힘들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나를 유학 보내기로 했답니다. 며느리가 사돈 어른들과 이야기를 했다대요. 그 어린 것을 혼자 외국으로 보낸다고? 아이 괜찮겠냐? 그럴 수는 없어서요. 제가 따라갈까 해요. 그러자니 저희가 걸려서 아버님이 저희 좀 돌봐주실 수 없을까요? 요양병원 같은 곳에 보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단 아버님 손길이 닿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좋게 생각하면 제게 부탁하는 거였지만 다르게 본다면 결국 며느리가 아들을 더 돌보고 싶지 않다는 말이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쓰러진 아이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꼴이었지요. 괘씸하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자기 새끼 지키겠다는 거였으니 더 이상 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요양병원에 넣어버리면 간단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나마 아들을 생각해서 한 결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만 이어진 말이 저를 다시 한번 실망스럽게 만들더군요. 이번에 이나랑 호주 가게 되면 당분간 못 오지 싶어요. 생각 같아선 거기서 고등학교 끝내고 대학은 미국 쪽으로 갔으면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거기 학비가 비싸서요. 지금 사는 아파트나 그 밖의 재산들 다 처분해서 가게 될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 저희 맡기는 거니 어느 정도는 도와드려야겠지만 사정이 이러니 이해해 주세요. 결국은 돈이었네요. 아들이 평생 번 돈을 지가 다 쓰겠다는 말이었잖아요. 물론 이나를 위해 쓰는 거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번 돈인데 정작 아들 자신을 위해서는 쓸 생각이 없다는 말이었답니다. 그나마 아들이라는 가녀린 실로 연결된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지요. 거기서 뭘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 재산이니 아들을 위해서 사용할 일정분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여자에게 구걸하고 싶지 않았달까요? 제가 많이 배웠거나 더 똑똑했거나 혹은 더 모진 놈이었다면 며느리와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을 저리 대하는 사람과 1초도 더 섞이고 싶지 않았달까요? 그래서 가면 언제 올지도 모르겠네. 이놈 죽으면 들어는 오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그러죠. 저 이 사람 와이프인데. 다만 애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왜요? 혹시 돈 때문에 그러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애 밑으로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고. 돈은 나도 있다. 이 내 새끼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니 아깝지도 않고 그저 저놈이 불쌍해서 그런다.
네 평생 고생을 했는데 더 말하면 뭐하겠니? 그래, 가거라. 그렇게 며느리는 소녀와 함께 먼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절 혼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번 돈인데 왜 그걸 다 뺏겼냐면서요. 그분들 말이 다 맞습니다. 제가 바보고 멍청이인걸요. 그래도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그 더러운 돈 말고 제가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으로 돌봐주고 싶어서였어요. 못난 부모 덕에 항상 힘들게 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들을 위해 마음껏 쓰려고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자 동네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딱한 눈으로 보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온 동네가 다 아는 똑똑이었던 아들이 이젠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천치 바보가 되어서 왔으니 왜 안 그럴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이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나 싶으시겠지만 아들 성격에 자기를 그리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을 마주보고 싶지는 않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답니다. 불편하겠지만 그건 제가 해주면 될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입이 되고 눈이 되어주려 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집에서 지내면서 아들이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그래봐야 예전의 모습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었지만요. 그래도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끝없이 경쟁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서울에서의 삶은 더 이상 없었으니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전 아들의 표정에서 행동에서 그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살다 떠날 때가 오면 떠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허락해주지 않더군요. 제가 암이랍니다. 근래 들어 속도 쓰리고 때론 아프고 그래서 위험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예전에도 그래서 약 먹고 나온 적도 있어 의뢰 그런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위암이더군요. 2기와 3기의 중간쯤인 상태였어요. 의사는 서둘러 수술을 받자고 말을 하더군요. 요새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 정도 상태라면 수술하고 항암하시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어요. 제가 올해 82입니다. 이 수술도 수술이지만 항암을 버틸 수 있습니까? 제가 항암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 아닙니까? 60도 안 된 집사람이 항암을 하며 하루가 다르게 메말라가는 걸 보았고요. 항암 치료가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한 치료인 건지 모르진 않지만 그 때문에 사람이 바짝 메말라가는 것 또한 사실이긴 했지요. 어르신 연세면 사실 쉽지 않겠지만 어르신은 또래보다 훨씬 체격 조건이 우수하시니까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도 장담은 못하시는 거 아닌가요? 의사는 장담 같은 거 못합니다. 가벼운 병에도 위험해지기도 하고 위험한 병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나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르신이 의지를 갖고 병에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제가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놀란 건 맞지만 무섭진 않았어요. 이미 살 만큼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를 무섭게 하는 게 있었다면 그건 아들이었어요. 제가 없다면 아들이 혼자서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수술도 항암도 다 거부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게 암이란 놈에게 백기를 든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저 열심히 암에게 맞서 싸울 작정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한계는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암에게 무릎을 꿇는 날이 올 거란 것도 알고요. 그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아들은 혼자서 살아가야 할 거고요. 그래도 모아둔 돈이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였지요. 그 돈이면 좋은 요양시설에서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대요. 제 생각엔 그 돈 정도면 아들의 여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살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고민으로 하루가 저물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만물상 트럭을 넘긴 친한 동생놈이 저희 집을 왔답니다. 형님 잘 지내셨어? 영준이는? 매일 똑같은 거지. 무슨 일이냐? 트럭 한 일주일만 맡아주셔. 다이언이 하도 지랄을 해서 이번에 다 같이 제주도 여행에 가기로 해서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이, 채소 같은 거 놔두면 버려야 해서. 형님이 오랜만에 할 맛이들 찾아뵈어도 좋을 것 같고, 아, 영준이도 갑갑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아픈 아들 놈을 데리고 다니는 게 수월하진 않을 듯 싶었습니다만, 동생 놈 말대로 매일 집에만 있는 아들이 안쓰럽기도 했던 차였습니다. 무엇보다 트럭을 바라보는 영준이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러고 보니 방학 때면 저 트럭을 타고 저를 따라다니기도 했었네요. 참 대견한 놈이었지요. 그 어려운 명문대에 다니는 놈이 지 애비 따라 이것저것 파는 일이 창피할 법도 하지만 아들 놈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고 자랑스러워까지 했답니다. 실제로 장사를 가면 저보다 더 변죽 좋게 동네 할머니들과 어울리기도 했으니까요. 결국 아들을 태우고 장사를 나갔습니다.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분 전환은 되더군요. 저도 그랬고 아들도 그런 기색이었습니다. 겨우 10년 만에 하는 일이지만 수십 년을 해온 일이니 어색할 것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절 오래간만에 보는 분들이 너무 반가워해 주셨답니다. 그중엔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며 안타까워도 해주셨고 아들 먹으라고 음식을 챙겨주시는 분도 많았죠. 영준아, 힘들지 않냐?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고개를 흔들며 괜찮다더군요. 매일 집에서 보는 똑같은 풍경을 탈피하니 기분이 좋아지는 모양이 돼요. 그 모습을 보고 결심했답니다. 어차피 제가 여기서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아들의 여생을 조금이나마 더 풍요롭게 해주자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트럭을 샀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시장도 가고 절도 가고 동네도 찾으며 거리를 떠도는 중이랍니다. 그래도 3달에 한 번 병원은 찾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죽을지는 알아야 남겨진 아들을 돌봐줄 수단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원래 연세 많으신 분들 암 진행 속도가 느리기도 하지만 어르신은 더 그러네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덩어리인데 3달 전이랑 비교해도 거의 자라질 않았어요. 수술이 힘드시면 항암만이라도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진짜 좋아지실 수도 있는데. 의사가 못내 안타깝다는 듯 저를 졸랐지만 전 의사 말을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암이 기승을 부리지 않는 것이 다행이었지만 그게 곧 제가 회복될 거란 뜻은 아니었지요. 그보다는 제가 크게 아프지 않고 아들놈 옆에서 머물 시간이 늘었다는 것이 기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흘렀네요. 최근 들어서는 통증이 더 잦아졌습니다. 그래도 참을 만은 하고요.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이런 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 제가 티만 안 내면 끝까지 모를 거 아닙니까? 오늘도 전 길 위에서 아들을 옆에 태운 채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곧 들어설 마을에선 또 무얼 팔게 될까요? 소쿠리여도 좋고 나시여도 좋습니다. 굴비면 더 좋겠고 아니면 옷가지라도 팔아야지요. 그렇게 제 주머니에 돈이 쌓일 겁니다. 전 그 돈을 아들에게 줄 거고요. 제가 떠난 후 외롭게 남을 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려면 뭐든 많이 팔아야 합니다. 아이고 할맛이 아이 진짜 이거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아이고 모르겠다. 우리 아들 잘났다고 했으니 선심 썼다. 아이 다 가져가요. 그러다가 고개를 돌리니 아들이 저를 보고 있더군요. 환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30여 년 전 그 어느 날 저를 따라 나와 물건을 팔던 그 시절 그 모습 그대로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니까요. 정말입니다. 하긴 믿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제 눈에 비친 아들은 언제나 너무 잘나서 탈인데 말입니다. 물색 없는 인간의 허접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